네, 그럼 47차 고군분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라인입니다. 오늘은 세 스텝이 두 분 있으셔가지고 세 스텝 두 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먼저 발표 1은 기계번역에 대해서 최민주님이 발표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지호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은 언제나 스텝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샷이나 이런 거 찍으시면 슬랙에 사진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스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주님이랑 천청님이십니다. 네, 한 분씩 이제 소개를 하실 건데요. 먼저 성주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셔서.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주라고 하고요. 일본에 온 지는 올해로 9년 차 됐고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청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청이라고 합니다. 일본 온 지는 5년 차고요. 2년 전까지는 교토에서 대학원 생활하다가 취직 때문에 도쿄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코디벨로퍼는 한 1년 정도 계속 런칭만 하다가 저번 달에 공고가 올라와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참가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텝 두 분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두 분도 스텝이시니까 이제 질문이나 발표 같은 거 이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언제든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이제 민주님의 기계번역 어디까지 왔니? 라는 타이틀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미 스태프분의 소개로 이렇게 발표하게 된 최민주입니다. 저는 이제 기계번역 연구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기계번역 연구를 한 지는 이제 1년이 되어 가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그리고 깊이 있는 것을 이제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그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기계번역을 연구하시지 않은 분들도 같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제는 기계번역 어디까지 왔니로 잡았고 부제는 40분 만에 이해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번역이라고 좀 거창하게 붙여봤지만 네, 그냥 편안하게 그 기계번역의 원리가 저렇고 만약에 내가 기계번역 서비스를 구축해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드리면 원래 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다가 다른 꿈을 찾고 싶었는데 어떤 꿈을 쫓아야 할지 몰라서 프랑스로 정말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거기서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얻은 새로운 꿈이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것이었고요. 이 언어의 장벽을 기술을 통해서 넘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계 번역기를 더 정확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강원대 석사과정으로 입학해서 이번에 2학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SNS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막 친구 추가 눌러주시면 저는 되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발표할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이 기계 번역을 그러니까 딱 4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 굉장히 탑티어 컨퍼런스 한 2-3가지를 소개할게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 중에 완전 탑 오브 탑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논문 제목의 키워드만을 뽑아서 요즘 트렌드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그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개발자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개발자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될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고군분투했던 내용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네, 우선 기계 번역은 영어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쓰는데 그냥 사람이 쓰는 언어를 컴퓨터 혹은 어떤 알고리즘, 프로그램 등등을 이용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기계 번역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파파고가 있죠. 사실은 저도 파파고가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파파고가 있고 카카오에서 내놓은 카카오 아이 번역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있고 또 이제 지니톡이라고 한컴에서 내놓은 통역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빙 번역도 있고 시스트라는 좀 오래된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기계 번역해왔던 회사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와 서비스들은 이 정도 있습니다. 기계 번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과거에 맨 처음에는 그 룰 베이스 그러니까 규칙 기반 약간 규칙에 기반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 규칙 기반은 또 좀 약간 비슷한 다른 기법으로 좀 구문에 기반한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는 통계 기반 번역 방식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인공지능 그리고 딥러닝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인공신경망이 번역해주는 시대에 이르렀고요. 이 장점이 이제는 그 인공신경망이 문장을 통째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고 더 번역이 많이 예전보다 매끄러워졌죠. 저 하나하나씩 어떤 원리인지 소개를 하자면 먼저 저 규칙 기반은 두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이제 문법 규칙을 추출해내는 게 어렵죠. 아무래도 저처럼 언어 알못이고 어떤 언어의 문법을 잘 모르면 추출하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번역 언어가 아무래도 확장되기 어렵죠. 아무래도 어떤 특정 언어, 영어 같은 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영어가 아니라 좀 제3세계 언어나 상대적으로 조금 전문가들이 부족하거나 시면 아무래도 저 규칙 추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다음에 나타난 방법이 통계 기반 방식인데 이건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을 수행합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한국어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각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로 번역될지 그 확률이 얼마인지 미리 구축해둔 데이터 테이블에서 읽어와서
가장 확률이 높은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어순이 같은 언어는 그 다음 단어의 확률만 보면 되기 때문에 꽤 성능이 괜찮은데 어순이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번역 사전을 구축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손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이전의 애로사항들은 신경망 기반 번역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구나 단어 위주로 쪼개지 않고 아예 문장을 통째로 넣으면 통째로 번역된 문장이 튀어나오는, 즉 번역 문장 각각의 쌍을 이용해서 번역 모델을 아예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해주는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원문과 그 원문을 번역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기계 번역 모델을 크게 인코더 쪽 그리고 디코더 쪽으로 나뉘는데 인코더 쪽에 원문 문장을 입력해주고 디코더 쪽에 그 번역 문장을 넣어주고 그리고 원문에서 추출한 정보도 같이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번역된 문장이 나오는 원리인데 이렇게 문장 대 문장만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어떤 구문을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어휘사전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문장 대 문장 단위로 번역하기 때문에 문장의 전체 문맥을 고려한 좀 더 매끄러운 번역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기계 번역의 발전 과정은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현대 기계 번역의 4가지 요소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4가지로 나누는 방법은 제 멘토님께서 주신 팁인데 네, 여러분이랑 같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아래 모델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혜미는 정말 천재 같다라는 문장을 번역기에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선 혜미는 정말 천재 같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얘를 좀 쪼개줘야, 즉 토큰화를 해줘야 됩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이제 조사가 결합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그 토큰 단위로 좀 떼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혜미와 는 이렇게 결합한 걸 각각 혜미, 는으로 띄워주고 천재 같다도 천재, 같다 이렇게 각각의 토큰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주는 과정이 토크나이제이션이고 여기에 번역기의 경우에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방식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이렇게 토큰화된 입력 문장과 마찬가지로 토큰화된 영어 문장, 즉 혜미는 정말 천재 같다를 번역한 문장을 함께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 번역된 문장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델에서 이 모델을 개선, 즉 학습 과정에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 모델 자체의 성능을 좀 개선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모델 트레이닝 먼저 보시면 이 모델이 학습될 때 그 속도나 학습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그 인퍼런스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가면은 이 번역 속도를 개선하거나 아니 모델 자체의 어떤 용량을 좀 줄이거나 알고리즘을 단순화하거나 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성능 평가 부분인데 이 번역기가 번역을 잘 했는지 다시 말하면 이 번역기가 성능이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그 요소인데 원래 혜미는 정말 천재 같다는 혜미 is really like a genius인데 이걸 번역기가 혜미 is really like an angel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번역의 결과가 정확하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정확한지를 평가를 하는데
기계 번역에서 거의 한 90% 정도는 저 블루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블루의 원리는 이렇게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 블루스코어의 경우는 저 지니어스가 언엔젤러 바뀌었더니 한 50.81%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저 블루 같은 평가 지표는 결코 인간이 평가한 만큼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평가도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좀 정확하게 손이 덜 가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상세하게 예시와 함께 저 그 네 가지 요소를 설명드리면, 토크나이제이션은 입력되는 문장을 토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내용이 정말 거지 같다를 토큰화하면은 내용 이제 NNG 정말 거지 같다 이렇게 그 토큰이 쪼개지는데, 슬래시하고 붙어 있는 영어들은 각각 다 이게 명사인지 아니면 사실 저도 저거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지는 않아서 NNG는 확실히 명사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뭐 조사 이렇게 각각 약자로 태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토큰화 해주는 토크나이저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국어 토크나이저만 해도 저는 아직까지는 학계에만 있으니까 학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맥캅, 저 맥캅이라고 있고 미캡이라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맥캅이라고 읽겠습니다. 저는 맥캅을 가장 많이 쓰는 거 같고요. 그리고 OKT라고 저걸 다른 말로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라고도 하는데, 그 트위터 글 토크나이징 하느라고 나온 분석기로 알고 있어서 저거 두 개 조금 많이 쓰고요. 영어 쪽에서는 모세스 많이 쓰고 있고, 중국어는 지에바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도 그 많이 쓰는 토크나이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토크나이저들이 다 똑같이 토큰을 쪼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적에 맞는 토크나이저를 이제 골라서 이제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개발하신다면요. 그리고 저 바이트표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저 토크나이저를 통과시킨 다음에 바이트표 인코딩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는데, 저건 서브워드 분절 알고리즘 중에 한 종류입니다. 저게 뭐냐면, 우선 가장 먼저 예시로 들어놓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먼저 보실게요. 저 번역기의 요소 중에 그 보캡이라고 이제 단어 집합이 있는데, 모든 단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기에 번역을 해볼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저 단어 집합 안에 들어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가 미리 생성해 놓은 단어 집합 안에 없을 확률이 사실 더 높겠죠. 하지만 쟤를 적당히 쪼개면, 그러니까 국립, 그리고 중앙, 그리고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쪼개면 이 세 가지는 그 단어 집합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그 적절하게 좀 서브워드를 쪼개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쪼갤 적에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의 쌍을 찾아서 글자의 쌍을 찾아서 하나의 글자로 병합되는 원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out of vocabulary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 집합 안에 우리가 번역해야 할 단어가 없는 문제, 이게 out of vocabulary 현상이고, 이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이트페어 인코딩은 주로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놓은 GitHub에 있는 저 서브워드 NMT 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영어도 한국어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이제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 과정은 이제 모델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 학습 속도나 학습 품질이 좋아지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우선 사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려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편리한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조금 이제 불리는 걸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중에 그 기계번역 쪽에서 백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백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법은 그 한 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데이터, 즉 모노링구얼한 데이터를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쌍을 드디어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된 데이터셋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어와 한국어로 된 쌍을 만들어야 해요. 그때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번역기가 있다면 우선 이 번역기에 영어 데이터셋을 넣어서 한글 데이터셋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그 영어와 한글 데이터셋으로 번역기를 다시 학습시키면 이제 성능이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델을 더 최적화하고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뽑아내는 측면에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우선 레이블 스무딩, 라벨 스무딩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그림처럼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것 같은 그 이진 분류 문제에서 레이블은 보통 0 아니면 1로 주어지는데 저 레이블을 1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 데이터의 레이블이 1임을 아주 100% 확신한다는 뜻인데 저 데이터 레이블링이 항상 정확하게만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잘못된 레이블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저 레이블을 0이나 1이 아니라 조금 스무스하게 부여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1로 부여되었던 그 레이블의 경우에는 그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는 저걸 한 0.9 정도로 조정을 하고 원래 레이블을 0으로 붙였던 데는 한 0.1 정도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레이블링이 잘못된 데이터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지만 저게 데이터 정교화, 레귤러리제이션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저걸 발표한 논문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쉬운 거부터 이제 착착착 배우면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어려운 거를 배워나가면 그 학습 효과가 더 크지요. 바로 이런 인간 학습 방법을 차용한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것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점차 이제 어려운 걸 학습해 나가는 머신러닝 방법을 말합니다. 모델링 측면에서는 저 non-autogressive, 저 옆에 보이는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그래프 같은 그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건 그러니까 리그레시브 회귀,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귀한다.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자기 자신을 입력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예측하는 모델.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트랜스포머라고 그 언어 모델 중에 되게 유명한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코더 쪽에서 예측을 할 때 첫 번째 아웃풋을 다시 두 번째 인풋으로, 두 번째 아웃풋은 다시 세 번째 인풋으로 이렇게 이제 회귀를 하듯이 자기 자신을 입력을 해서 그 다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 NMT가 즉 그 신경망 기계 번역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 정말 거의 대부분 디코더에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이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데 이걸 조금 보완해보자 나온 아이디어가 non-autogressive이고요. 상당히 나이브하게 저 non-autogressive를 적용을 하자면 그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저 auto-regressive한 연결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당히 나이브한 방법이고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non-autogressive한 그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런 모델들은 좀 전체적인 아웃풋을 좀 패러럴하게 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 부분은 저도 딥하게 공부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측면에서 원래는 저 LSTM이라는 모델이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번역기는 저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있는데 저거는 뒷장에서 보시죠. 우선 그 왼쪽에 보고 계신 LSTM을 이용한 시퀀스 모델 보시겠는데요. 저 시퀀스 모델은 이제 문장 대 문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델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이라고도 해요. 저 모델에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적용했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저기 디코더 쪽, 그러니까 초록색 LSTM 쪽 블록에서 화살표가 쭉쭉쭉 뻗어나와서 주황색 블록, 즉 인코더 쪽에서 나온 아웃풋들이랑 그 닷 프로덕트가 즉 곱 연산을 해서 막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고 바로 이 부분이 어텐션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어텐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좀 더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 당시에 더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력된 문장을 전부 동일한 비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를 더 집중해서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포머 그리고 괄호치고 셀프 어텐션 모델 넣어놨는데 저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혁명적인데 저 아이디어가 저 어텐션이 중요하고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 아예 극단적으로 저 어텐션을 극대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 저 주황색으로 그 인코더 쪽에 어텐션 하나 그리고 디코더 쪽에 어텐션 2개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텐션을 크게 세 덩이로 넣어놔서 저 어텐션만으로도 입력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인코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트랜스포머 논문의 제목이, 그러니까 저 트랜스포머를 가장 먼저 세상에 소개한 그 논문의 제목이 정말 패기가 넘칩니다. 화면 비율 죄송합니다. 저거 이제 맞네요. 조금 더 커지니까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정말 패기 넘치게도 저 트랜스포머를 세상에 공개하면서 그 붙인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네, 정말로 그 말은 맞았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저 제목이 이제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저 논문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이제 발전시킨 모델이라던가 그런 논문의 제목에 이제 뭐뭐 is all you need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멋있는 거 하나 만들면 뭐뭐 is all you need로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그리고 그 모델이 결과를 이제 내놓는다면 얼마나 얘가 학습을 잘 했는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번역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고 그 번역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지표 몇 개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블루 저는 프랑스어로 치면은 루즈를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라우즈라고 읽는 사람도 봤고요. 보통은 블루나 저 그냥 루즈라고 읽겠습니다. 저 루즈 가장 많이 쓰는데 또 일본어 번역하는 경우에는 저거는 라이브스라고 읽어야 될까요? 저게 이제 어순이 비슷한 언어에 더 맞다고 들은 기억이 나고요. 저 블루가 굉장히 흔하게 널리 많이 쓰이는데 저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블루보다 더 나은 평가 척도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런 좀 어쩌면 자동적인 평가 지표가 아니라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떻게 더 빠르게 신뢰도 높게 진행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블루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 원래 저 Bilingual Evaluation Understood Score의 약자인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문장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단어들이 나타날 확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거는 Ngram을 이용하는데 Ngram이 뭐냐면 문장에서 단어를 N개 단어 뭉치로 딱 끊어서 그 단어 뭉치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카운트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저 블루를 제가 제 링크 걸어놓은 GitHub에 저 펄을 이용한 걸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쓰신다면 이제 펄 깔아서 저 스크립트를 돌리시면 되고요. 저 블루의 단점이 철저하게 통계만 이용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등장 순서만 약간만 바뀌어도 저 플러스코가 형편없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같은데 그 스코어는 낮다거나 뭐 예를 들면 나는 프랑스어를 잘해. 나는 불어를 잘해는 완전히 똑같은 문장인데 프랑스어와 불어라는 그 단어의 차이로 인해서 블루스코어는 조금 많이 낮은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블루스코어가 2002년에 처음 나왔어요. 지금이 2021년이죠. 곧 있으면 나온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사이에 저 기계 번역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쪽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과연 20년 가까이 전에 나온 지표를 지금도 쓰는 게 맞는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의문입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이제 딥러닝 인퍼런스 관점에서의 계산 방법인데 딥러닝 인퍼런스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입력에 대한 답을 추론하는 건데 GPU 인퍼런스나 CPU 인퍼런스는 사실 자연어 처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활발히 연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모델 경량화, 온디바이스 NMT도 이제 넣어봤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번역기가, 그러니까 신경망 기계 번역을 이용하는 번역기, 그러니까 파파고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딥러닝 이용하다 보니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데 항상 그 자원이 빵빵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번역을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에 번역기를 설치해서 오프라인으로 써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 번역기를 그러니까 딥러닝 서버 같은 데서 돌릴 수 있는 번역기를 경량화하고 더 줄여서 핸드폰에 탑재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저 기계번역 모델의 디코더 수를 조금 줄여서 모델의 크기를 줄이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모델 구조나 알고리즘을 조금 뜯어 고치거나 압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모델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수를 줄이거나 일부 공유하게 함으로써 속도나 드는 이제 메모리 용량을 좀 더 속도는 빠르게 용량은 작게 만드는 방법인데 다만 이 방법은 좀 필수불가결하게 번역의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번역 성능을 포기하고 얼마만큼의 속도나 메모를 얻을 것인가 이 트레이드오프가 조금 고민할 점이겠지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추가로 넣었는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도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개념은 그 디스틸레이션이 증류라는 뜻이라서 이제 불순물에 섞이는 혼합물에서 원하는 특정 성분을 이렇게 뽑는 걸 말하는데 즉 그 어떤 불순물이 좀 섞여 있는데 이제 큰 모델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만 이제 쏙쏙쏙 뽑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설명을 하면 저 기본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이미 학습할 지식을 학생한테 알려주듯이 티처 모델, 즉 큰 대형 모델이 이미 학습한 지식의 결과 그 소프트맥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 값을 스튜던트 모델, 즉 조금 더 상대적으로 소형의 더 저용량의 모델에게 전달을 하는 기법 되겠습니다. 네, 저 4가지 요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걸 해볼까요?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아직은 학계에만 있어봐서 그 컨퍼런스 가서 조금 기웃기웃하는 편인데 자연어 처리 컨퍼런스가 이제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에는 저 딱 한 개 있습니다. 저 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에서 주최하는 ACCLT 가장 대표적이고요. 저기 가면 이제 기계번역 세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외 완전 탑티어 컨퍼런스로 저 EMNLP가 있고요. 저 인증샷은 전 자랑하려고 넣은 거 맞습니다. 2019년에 홍콩에 EMNLP 다녀왔고요. 그리고 엘렉이라고 2년에 한 번씩 유럽에서 열리는 학회가 있는데 저거는 언어 자원이랑 평가를 주로 다룹니다. 여기도 기계번역 세션 따로 있고요. 저 EMNLP가 제일 크니까 저 작년도 EMNLP에 발표된 논문들 제목만 따와서 이렇게 워드클라우드 만들어 봤는데요. 77개 논문에서 따온 저 단어들 뽑아보니 멀티링규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당장 저 세션들의 제목도 머신 트랜슬레이션 앤 멀티링구얼리티라서 아예 그냥 멀티링구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전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언어나 아니면은 딱 그 1대1의 문장 그 언어 쌍이 아니라 더 많은 그 다양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멀티태스킹 그 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가 보이는데 저거는 이제 크로스링구얼 쪽에서 나온 거라 저 크로스링구얼이 그 하나의 모델로 좀 여러 언어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는 걸 말합니다.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라벨링된 데이터가 풍부한, 그러니까 영어 같은 언어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라벨링된 데이터가 부족한 언어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하는 것도 저 크로스링구얼에 좀 포함이 되고요. 저 트랜스퍼 러닝은 기존의 모델을 이용해서 새 모델을 만들 때 좀 학습을 빠르게 하고 더 예측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 멀티링구얼이 지금 트렌드가 된 거는 더 전 일인 것 같은데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저 멀티링구얼은 기계 번역뿐만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좀 많이 핫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모델 하나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만든 거 한국 사람들끼리만 쓰는 것보다 영어 사용자, 그 일본어 사용자들도 같이 쓸 수 있다면 더 이제 핫한 모델이 되겠죠.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그 EMNLP에서 좋았던 논문이 파파고와 네이버 랩스 분들이 협업해서 내신 논문인데 작년 EMNLP에 굉장히 특별한 워크숍 세션이 하나 추가됩니다. 코비드-19 세션 그 워크숍 세션이 추가가 됐는데 그 워크숍에 공개되었던 논문으로 저걸 요약을 하자면 총 5가지의 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하는 데이터들이 좀 바이오메디컬한 도메인을 가진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바이오메디컬한 데이터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서 소타를 달성한 그런 논문이고요. 저 모델을 공개함과 동시에 저 번역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저 한국어, 영어 쌍으로 이루어진 테스트 스텝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발표 시간이 남으면은 저 논문 리뷰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번역기 구현하는데 필요한 게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시간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번역기를 만들어야 한다면 혹은 어떤 번역 기능을 가져다 써야 한다면 뭐를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갖다 쓰면 될까요? 먼저 가장 만만한 건 역시 API를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트와 네이버 팝하고 API 공개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번역을 하는데 일정 용량까지는 무료인데 그 일정 용량 이상을 넘어가면 과금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느라고 이미 무료 용량을 다 끌어다 썼고요. 그래서 저거는 각자 개발자 센터 들어가시면 쓸 수 있고 팝하고 아이도 그 API를 제공하는데 저거는 지금 유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과금 체계가 어제 찾아봤는데 설명은 없더라고요. 저 카카오 아이 번역도 그 구글 트랜슬레이터 네이버 팝하고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걸 좀 더 써볼 예정이고 그리고 2월 초에 공개된 굉장히 좋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카카오 브레인에서 내놓은 뽀로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NLP 그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 엘모 나포트 그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같이 요즘 캐릭터 이름 붙은 게 있다 보니 우리도 캐릭터 이름을 붙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 뽀로로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뽀로로가 좋은 게 기계 번역도 지원을 하지만 자연어 처리에 더 많은 다른 태스크들, 그러니까 뭐 기계 독해, 뭐 QA 같은 다른 태스크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저거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API를 끌어다 쓰는 건 부족하다. 아예 번역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오픈소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오픈 NMT 저거는 사실 저희 연구실 그리고 저도 쓰고 있는 오픈소스고요. 탄스플로우, 파이토치 모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페어섹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기는 아직 텐서플로우 지원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거는 좀 특징이 CNN이 보통 이미지나 영상 처리에서 이용되는 격자형으로 이제 처리하는 건데 저게 특이하게 자이너스에서 잘 안 쓰는 CNN을 썼습니다. 그래서 CNN과 어텐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코비드 워크숍 세션에서 공개된 그 네이버 랩스의 논문도 플러스에 이용해서 번역 모델 구축했습니다. 둘 중에 이제 필요하신 거 쓰시면 되겠고요. 네, 길었죠.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한 방에 구현해야 한다면 뭘 고려해야 하는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과정은 막 포멀한 이건 아니고 제가 해봤더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현되더라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학습시킬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데이터를 쓰신다면 특히 한국어 영어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AI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용 목적 적어서 이제 데이터 받으시면 되는데 저게 한 160만 문장 정도 됩니다. 저거를 쓰셔도 되고 외국어 데이터를 쓰신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저게 WMT라고 제가 알기로는 저게 아예 뭐라 해야 되지? 그 컨퍼런스에 지금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컨퍼런스에서 경진대회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데이터셋 공개해주고 각자 지원자들이 자기들의 모델 만들어와서 이제 좋은 성과 뽑는 약간 대회 같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이터셋이라서 저게 매년 이제 공개가 되고 가장 그만큼 데이터셋도 많고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 언어 계열 연구하는 외국 연구자들은 저 유로파르라는 데이터셋도 좀 많이 씁니다. 기도 하고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영화 자막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도 있고 아니면 아까 백트랜슬레이션 기법 같은 거 이용해서 직접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 병렬의 데이터쌍이 확보되었다면 여기에 토크나이제이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목적에 맞는 토크나이저들을 잘 골라서 적용을 해주시고 이 토크나이징 된 결과에 바이트 페어 인코딩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셋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쓸지 정하면 되는데 오픈소스 모델인 오픈NMT나 페어섹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걸 가져와서 이제 고쳐서 써도 되고 이거는 아마 이제 개발하시는 분의 재량에 달렸을 것 같고요. 저 이밸류에이션도 저는 좀 모델 테스트랑 블루스코어를 그냥 같이 넣어버렸는데 저 이밸류에이션을 맨 끝으로 뺀 사람도 있고 저는 근데 저렇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이 얼마나 학습을 잘하고 번역을 잘하는지 중간에 모델 학습시키면서 퍼플렉시티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다 끝나고 한 번에 블루스코어로 평균을 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 블루스코어가 너무 낮다거나 하면은 저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거나 적절히 좀 바꿔서 더 모델이 좋은 성능을 갖도록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저 마지막에 일부러 실선 긋고 디토크나이제이션을 넣어놓은 이유는 저 모델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토큰화된, 그러니까 문장에서 토막토막 조사랑 다 쪼개진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논문을 쓸 때는 사실은 저것까지는 굳이 안 해줘도 됐고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있는데 파파고처럼 그 일반인들한테 서비스해야 하는 번역기인 경우에는 조사 같은 게 토막토막 끊어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거를 다시 토큰화되기 전에 문장으로 돌려줘야겠죠. 그 디토크나이제이션까지 해주면 번역기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 구축할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AI 허브의 경우에만 일단 제가 실험한 결과를 한번 넣어봤는데 저 160만 문장 정도를 오픈 NMT에 그 트랜스포머 완전 기본값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블루스코어가 평균적으로 한 34 정도 나옵니다. 저 정도면은 성능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몇 개 예시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뭐 학교에 간다는 오픈NMT 번역을 하면은 4가 하나 더 붙는 정도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자가 let's가 아니라 I will로 번역되고 뭐 너무나 원해요가 so가 really로 되는 그 정도 네 그래서
막 정교하고 막 자연스럽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만큼의 데이터셋으로 딱 공개되어 있는 완전히 디폴트 값의 모델을 학습시키면 저 정도의 성능은 좀 보장이 되더라고요. 와, 발표 시간 딱 맞춘 것 같네요. 다행이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질문 주시겠습니까? 민주님, 네. Q&A 주소 여시면 Q&A 네.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어떻게 띄우나요? 네, 쉐어로 누르시면. 아, PPT를 내리시고, 네. 네. 혹시 저 코멘트인가요? 들어야지. 아, 네, 보입니다. Q&A. 뭐부터. 쉐어로 그거를 네. 공유를 좀 해주세요. 화면으로.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럼 네. 질문에 대한 답 네. 부탁드립니다. 네. 위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해서 평가 적합한데, 네. 아, 네. 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저 문제 때문에 블루 말고 다른 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싶은 게 약간 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 부분은 사실 저 블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PPT에서 잠깐 소개한 라이브스 어떻게 읽어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평가 지표 관련으로는 아직 딥하게 공부를 안 해봤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저 블루만 거의 한 8, 90% 써서 좀 부끄럽지만 아직 저쪽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아는 바가 없는데 이제 제기하신 문제점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연구자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저 부분은 네, 저 질문자분도 만약에 알게 되시면은 저한테 살짝 찔러주시면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다음 분 인퍼런스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모델 구조 압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예를 들면 사실 저 부분 제가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의 내용이라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사실 논문을 읽고 있어요. 잠시만요. 논문에 저도 지금 논문 읽고 있어서 진짜 간단하게 막 이제 휙휙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간단하게는 뭐 키 밸류 나머지는 쿼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이용하는데 그 논문 핵심 개념이 각각 다른 어텐션 헤드에 걸쳐서 이제 키나 밸류 값을 좀 공유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제가 나머지 너무 간단하게만 정리해왔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 논문 읽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읽어봐야 해서 저 부분은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은 제가 공부하고 메시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다음 분 플러스X CNN 기반을 아까 제공하는 수많은 모델 중 하나 아닌가요? 저거 기네.
혹시 저 랭귀지 모델링 with gated convolution networks 저 논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기 죄송한데 저 논문 제가 지금 처음 봐요. 그래서 저 질문 혹시 추가나 수정해서 올려주시면은 그 다른 질문 답드리고 저거 답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구하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완전 뭐랄까 완전 간단하게는 정말 저는 기계 번역기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그런 연구하고 싶고 사실 하고 싶은 연구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조금 저자원 언어를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번역기를 만들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구글 번역기에 영어나 많이 쓰는 프랑스, 스페인어 같은 유럽 쪽 라틴 계열 언어들은 번역이 굉장히 잘 되는데 몽골어 같은 언어들이 상대적으로 좀 번역이 안 돼요. 언어의 장벽이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높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자원 언어를 번역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더 번역을 잘해줄 수 있는 번역기 만들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도 있고, 기계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은 일단 뭐든지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형태소 분석 기반 프로토콜라이제이션은 사실 저 질문 제가 아예 지금 처음 보는 개념이랑 단어라서 조금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게이티드 컴포넌트 봤습니다. CN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었으면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펄색 설명할 때 CNN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CNN도 썼다고 정확히는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PPT에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CNN은 중간쯤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랑 어텐션을 좀 가져다 쓴 아무래도 조금 자연어처리에서 잘 안 쓰는 특히나 번역기 쪽에서는 사실 저도 CNN 쓴 거는 first밖에 아직 못 봤는데 그게 조금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그 first 구성하는 요소에 CNN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제가 질문 이해하고 답 드리면 되는 걸까요? 네올로지엄 심지어 새로 등장한 포포논 등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번 질문이 분석기 기반은 시작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 질문이 제가 맨 처음에 자연어처리 시작해서 그 미니 프로젝트 혼자서 할 때, 그러니까 토이 프로젝트 할 때 정확히 제가 저걸 느꼈어요. 제가 했던 토이 프로젝트가 뮤지컬 티켓 중고 거래글을 긁어와서 뮤지컬 마케팅 방안 도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딱 말씀하신 그대로 신조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라이온 킹이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잘 형태소가 안 쪼개진다거나 뭐 그것도 있었네요. 저기 그 시아준수, 그 김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이었는데 그 김준수 이렇게 딱 형태소가 쪼개진 게 아니라 뭐 김준만 이제 띄어진다던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 가르쳐 줬던 분의 이제 피드백은 저 메캅 아무튼 그 형태소 분석기에는 사전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메캅 서버라는 조언 그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활용하면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진 않았네요. 네. 혹시 다른 경로에 다른 질문 있으실지? 네, 질문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이지호님이십니다. 네, 지호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생각보다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일찍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좀 듭니다. 네, 라이브 코딩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IT 한지 좀 생각보다 좀 오래됐고요. 회사 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대학원을 들어가고 싶어서, 2014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공부 안 한다고 무지하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18년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 하면서 한 2권을 집필하고, 2권의 공동 번역을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 좀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했던 뭐 과학 관련한 그런 강연과 뭐 진행들을 좀 기부를 했었고요. 예, 이것도 네, 너무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더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능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웹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으로 꼭 정말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다음에 뭐 WSGI가 뭔지, 그다음에 뭐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풀스택이냐 마이크로냐 뭐 이런 얘기들 있고요. 뭐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장고를 예로 들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로 플라스크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풀스택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오묘한 섞음으로 보이는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가? 예,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뭐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미 웹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그런 웹 프로그램은 CGI라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GI를 통해서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 뭐 비주얼 베이직이 됐거나 배시 쉘이 됐거나, 뭐 PHP, 펄, 뭐 기타 다른 어떠한 언어로도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웹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라든가 뭔가 조금 고급화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잘 해보자,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로그인 세션, 뭐 쿠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그런 것들만 따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그때쯤만 하더라도 사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웹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2001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아마 한국 한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SP나, 그 당시 오라클이 아니죠. 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JSP라든가, 그리고 라스머스 로드프가 만든 PHP 같은 그러한 언어들이 웹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다. 네,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3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ASP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서버 단에서는 VB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뭐 ASP, 자바, 그리고 PHP 이렇게 이제 3개의 언어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왔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 이후에 왜 굳이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냐? 네. 여러분도 혹시 자바나 PHP 혹은 ASP로 웹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그냥 생각 자체는 만들 수 있죠. 생각 자체는 뭐 책도 본 거 있고, 어딘가 튜토리얼도 잘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일단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멘붕이 막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어, 환경 구성부터가 조금씩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바로 한다 그러면, 자, 자바로 한다. 스프링 MVC를 쓴다.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자바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메이븐이나 뭐 이런 거,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같은 걸 써야 되고요. 웹 프로그램일 때 아마 메이븐을 쓸 것 같은데, 메이븐을 쓰고, 메이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로 설치해야 되면, 오라클의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라클한테 돈을 주고, 사용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바 JVM을 쓴다거나, 뭐, 혹은, 오픈 JDK를 쓸 거냐, 아니면, 뭐, 레드햇이나 뭐, 기타 다른 회사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JVM을 쓸 거냐, 이런 거부터 하나씩 다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냥, 자바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냥 오라클 핫자바 써도 되죠. 근데 오라클 핫자바 쓰는 게 정말로 웹 프로그램 만들 때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놓은 웹 프로그램을 띄우려면 이제 또 뭘 써야 되느냐? 네, 뭔가 자바는 J2EE 규격에 의거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야지만 웹 프로그램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로 뭘 쓸 거냐? 네, 아파치 톰캣을 쓸 거냐?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자바 프레임워크에서 쓰고 있는 뭐 제티라고 하는 그러한 컨테이너를 쓸 거냐? 네, 아니면 레드햇이 만든 제이봇을 쓸 거냐? 뭐 국내 티맥스가 만든 제우스를 쓸 거냐? 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뭐가 좋은지, 이거 꼭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다 선택을 일단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바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럼 PHP는 어떠냐? PHP는 버전이 크게 4점대, 5점대, 7점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8점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4점대는 이제 안 쓰고요. 그럼 5점대하고 7점대인데, 5점대도 5.4 미만으로는 쓰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PHP는 7 이상을 쓰는 걸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PHP는 일단 웹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얘도, 운영체제 설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바는 그래도 바이너리에만 배포되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게 막 가능한데, PHP는 윈도우만 바이너리를 제공할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버전의 PHP를 쓰겠다고 하면 그건 컴파일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러한 뭐 리눅스라고 하면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배포본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또 PHP 버전들은 버전이 제약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PHP는 그 안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함수라든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PHP를 설치할 때 뭔가 모듈로 제공된 것들을 설정 파일에 추가를 해서 열거나, 아니면 PHP를 컴파일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제한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면 PHP로 된 것도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걔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요즘은 APM이라든가 뭐 기타 PHP와 아파치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01년 막 이때만 해도 네, 저런 것들을 환경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 아파치 깔고 PHP 설치하고 MySQL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각 아파치에 PHP 설정해주고 PHP에 MySQL 설정해주고, 뭐 이러한 설정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PHP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앞서서 이런 식으로 설치와 설정에 그 시간을 다 쏟게 되면 정작 더 중요한 실제 로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것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바와 PHP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만으로 특히 웹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거 다 하지만
어쨌든 분업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익히기 전에 혹은 익숙해지기 전에 이미 환경 설정에서 시간 다 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파이썬은 파이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굳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은 언제 시작을 했는가? 네. 아파치 모듈로서는 모드 언더바 파이썬이라는 아파치의 이제 그 다이나믹 모듈로 올라가는 그 모듈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 9월에 그레고리 트루페스코가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예,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뭔가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드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 다르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모드 파이썬을 쓴다고 하면 아파치 기반에서밖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파치 안 쓰고 엔지닉스 쓰면 어떡할 거예요? 엔지닉스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아파치 모듈로 모드 파이썬의 거의 시작과 비슷하게 그 전에 막 발표된 애가 있었습니다. 조프라고 하는 조프라고 하는 애가 발표가 1999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표되면서 파이썬으로 본격적으로 좀 웹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우리가 그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 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조프에서 어느 정도 개념적인 것들을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개발되고는 있는데, 요즘 나오는 그 파이썬 웹 프로그램의 모든 뼈대는 거의 여기서 기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드 파이썬 이후에 굉장히 또 여러 그 파이썬만을 사용해서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뭐 PHP와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뭐 스파이스라고 하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프레임워크도 있었는데, 예, 이것도 파이썬의 공식적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규격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좀 흐지부지 되면서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 12월에 굉장히 많은 그 메일링을 통해 가지고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규격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떻게 통신해야 하는지가 본격적인 규격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격은 현재 최종으로 PEP 3333이 나와 있는데, PEP 3333은 PEP 333에서 개정된 버전이고요. 최초에는 PEP 333으로 일단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굉장히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웹 2.0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뭐 참여형 웹이다, 집단지성 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보통 그 시기를 전후해서 그 2005년 이후 시기를 웹 2.0 시대 이후 뭐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데, 그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프레임워크들이 장고라든가 뭐 루비에서는 루비 온 레일즈, 뭐 PHP에서는 뭐 심포니, 뭐 케이크 PHP, 이런 그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2005년 이후에는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웹 프로그램 만들려면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써야 하는구나. 네, 그러한 인식이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마 저는 웹 2.0을 그런 계기라고 보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네. WSGI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이썬 웹 프로그램과 웹 서버가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정해놓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파이썬 웹 프로그램은 WSGI의 가장 WSGI가 하나의 웹 프로그램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WSGI 프로그램은
크게 함수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클래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그 함수나 클래스는 항상 두 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네, 뭘 받냐면 여기 보이는 거 다음 페이지에 보는 건데 환경 변수하고 응답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항상 받게 되는데 이 함수 그 내용을 환경 정보와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클래스나 함수한테 제공이 되면 그 함수나 클래스가 어떠한 그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든 뭐라든 어떤 처리를 막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스타트 리스폰스에 던져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가 바로 어디 누구한테 전송이 되느냐 그 URL을 어떤 URL을 호출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WSGI 그 프로그램은 WSGI 미들웨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단하게 뭐 지금 보이는 이러한 세 줄짜리 이러한 프로그램은 뭐 단순한 역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역할만 하면 우리가 아니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다 만들어야 돼? 네. 심지어 뭐 이렇게 나 응답 뭐 줄 거고요. 네. 그리고 브라우저 헤더에 컨텐츠 타입을 텍스트 플레인으로 줄 거고 네, 이런 식의 환경 설정 뭐 환경 변수를 다 세팅을 해서 우리가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동화해주고 우리가 조금 더 웹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WSGI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 그 규격들을 모두 다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미들웨어라고 하는 네, 그러한 프레임워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SGI는 서버 관점에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고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그 웹서버가 아니라 웹서버와 우리가 만든 로직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중간의 서버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WSGI 미들웨어가 그럼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네. 보통 크게 한 이 정도의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환경 변수가 바뀌면 URL에 따라서 리퀘스트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도 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장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행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실무에서 아마 거의 안 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전처리 작업을 하는 것들 예를 들면 XSLT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 것 같이 전처리 작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미들웨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게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용 관점을 좀 가져다 주게 됩니다. WSGI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함수로는 이렇게 딱 한 3줄 정도면 끝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WSGI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크게 2개의 인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2개의 인자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건 WSGI 응용 그 서버가 직접적으로 이 함수한테 던져줍니다. 네,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엔바이론 하고 스타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인자를 가져다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주는데 브라우저한테는 뭘 응답을 해줘야 되느냐? 네, 첫 번째로 이것이 어떠한 응답의 결과를 주느냐? 네, 보통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 뭐 인터벌 서버 에러라고 해서 뭐 500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아니면 뭐 이거는 접근 권한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뭐 401이랑 403을 준다던가 뭐 이거는 너가 요청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404를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인자로 이 스타트 리스폰스의 함수를 호출하는데 얘는 첫 번째 인자로 어떤 응답을 줄 거냐, 뭐 오케이냐, 뭐 not found냐, 포비드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한테 줄 HTTP 헤더를 여기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헤더는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헤더는 이렇게
파이썬의 리스트로 감싸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거는 각각이 어쨌든 HTTP 헤더의 이름, 그 다음에 헤더에 대한 값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투플로 만들어서 투플의 0번째는 뭐 헤더의 이름, 그 다음에 투플의 1번째는 그 헤더에 대한 값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브라우저한테 지금부터 응답을 시작하겠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계가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하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사이 여기에서나 아니면 뭐 이 단계에서나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 결과를 이제 브라우저한테 응답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일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써주면 브라우저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브라우저가 화면상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짜면 이렇게 세 줄 정도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실무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어떤 WSGI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의 어떤 함수를 보여줄 때 많이 보여주는 예제이기도 하면서 WSGI를 미들웨어를 벗어나서 뭔가 더 깊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WSGI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된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함수는 어쨌든 실행을 하면 결과값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WSGI 그 어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리턴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일드문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면 리턴문을 쓰게 되면 우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클래스 형태로 되는 걸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썬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보통 웹 프레임워크들은 크게 풀스택 프레임워크와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풀스택은 일반적으로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거를 자바에 비유한다면 스프링이 되겠죠. 네. 풀스택 프레임워크들은 일반적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대해서 추상화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세션 관리,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 권한, 뭐 웹페이지 템플릿을 잘 만드는 거, 그다음에 URL 그 라우팅에 대한 URL 매핑해 주는 거,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관리를 해준다던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관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거나 뭐 사용자 로그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 보안, 그다음에 뭐 사용자가 보낸 값이 정말로 이거 안전한 거야? 라고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럴 때 쓸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풀스택 프레임워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이썬에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장고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물론 장고 외에도 있지만 저조차도 풀스택 프레임워크, 장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웹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가진 최소한의 기능, 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추상화, 뭐 그 다음에 URL 뭐 매핑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야 이렇게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디자이너들이 만든 HTML 파일을 가져다가 어떻게 뿌려줄 거야? 뭐 사용자 인증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대신에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이 것들을 수행하는 다른 종류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풀스택의 가장 그 대표 주자인 장고 같은 경우는
2003년하고 2004년에 걸쳐서 로렌스 저널월드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그 웹페이지를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렇게 계속 뭐 기존의 웹페이지 복사해서 카피하고 복사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쉽게 해보자.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개발을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결과물이 장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고는 최초에는 그 저널만을 위한 어떤 그 프레임워크였는데 그 두 사람이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그 소유자인 더 월드 컴퍼니라는 소유 회사를 이제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2005년 7월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고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장고 버전이 아마 2점 얼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장고로 여러분이 만약에 웹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서만 보면서 열심히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그 프로그램 만들 때는 반드시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게 좋은데요. 가상 환경 만드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서 가상 환경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가상환경에 대해서 장고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pip install django라고 이렇게 쓰면 장고 패키지를 가져다가 설치를 합니다. 장고가 2점대가 아니네요. 네. 3점대 버전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치를 주르륵 해줍니다. 그래서 장고는 크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4개의 패키지만 가져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핵심 패키지는 장고 하나인데요. 나머지 패키지가 따로 설치가 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얘는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이티지는 그 타임존에 관해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타임존을 다루기 위해서 쓰는 라이브러리고 SQL 파스는 저도 처음 보는 거긴 한데 뭐 이름으로 그 추정해 봐서 SQL을 파싱하고 뭐 그런 것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ASGI REF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고 일단 다 하고 아마 맨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장고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했으면 그 다음에는 장고의 어떤 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명령어만 치면 끝납니다. 장고 어드민 스타트 프로젝트 뭐 마이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장고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 맨 마지막에 주어진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폴더 안에 가면 장고 웹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뼈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폴더에 한 개의 파이썬 파일하고 한 개의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진 장고 사이트를 띄우려면 마이 사이트 첫 번째 마이 사이트에 와서 뭐 manage.py run 서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장고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URL은 이런 URL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URL로 접속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장고가 만들어준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 자 이제 나는 장고로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네, 그러면 이렇게 하단 중간에 있는 튜토리얼을 눌러보면 장고로
그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튜토리얼이 뜨게 됩니다. 이 튜토리얼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어떤 그 뭐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를 붙이기 위해서 장고 웹 프로젝트에 컨트롤러도 붙이고 뭐 다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선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요 manage.py인데 manage.py를 인저 없이 실행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인증 부분, 컨텐츠 타입, 뭐 디장고, 뭐 세션, 뭐 스태틱 파일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장고 어드민에서 만들어주는 manage.py는 이걸 통해서 앱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타트 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앱을 하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안에 폴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고 마이 사이트에 와서 네, 이렇게 와서 settings.py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생성했던 그 폴이라고 하는 앱을 여기에 등록도 해주고 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어떠한 미들웨어들을 거칠지 쭉 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수정해주거나 그러한 역할들을 이 안에서 다 하게 됩니다.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장고가 알아서 만들어 준 건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장고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한 번씩은 보게 되거나 이걸 이해해야지만 조금 더 편하게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고로 간단하게 웹 프로그램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어떤 그 대세가 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얘기를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안 고쳐졌구나. 네. 플라스크가 있는데, 플라스크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굉장히 작은 형태의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팩자이그라고 하는 미들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샤2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에 기반을 둔, 되게 간단한 형태의, 그러니까 솔직히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진 않지만, 거기에 어떤 기반을 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고, 얘는 현재 라이센스가 BSD로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마 잠시만요. 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버전이 1.1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플라스크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1.0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 열심히 잘 갖다 썼는데 지금은 버전이 올라오면서 조금 더 내부의 기능 변화와 그다음에 기존에는 아민 로나허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었는데 아민 로나허가 독자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가 팔레스 프로젝트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 백자이가라든가 플라스크라든가 시샤2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 개발이 되고 있고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뭐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요. 플라스크의 홈페이지 자체는 플라스크로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플라스크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었고 뭐 잠깐 있었던 LG전자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뭐 머신러닝을 중간중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플라스크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플라스크 자체는 어쨌든 도구나 뭐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가 뭐 양식을 검사한다든가 뭐 사용자 인증을 건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플라스크 내에서는 제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은 다 개발자가 알아서 네, 찾아서 쓰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장고라든가 뭐 기타 다른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른 서드 파티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단 빠른 속도로 더 안정적인 것들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껍데기밖에 없고요. 사실 플라스크 자체도 팩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툴킷에 기반해서 내부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쓰기 쉽게 감쌌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라든가 URL 매핑을 사실 제외하고는 플라스크는 템플릿은 신샤2,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SQL 알케미를 쓰든 뭐 포니 ORM을 쓰든 뭐 예전에 잠깐씩 썼던 SQL 오브젝트를 쓰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등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보통 알케미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플라스크 예제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플라스크는 네, 잠시만요. 네. 잠깐 나가서 네, 가상환경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상환경을 이렇게 들어오고요.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pip install 플라스크라고만 하면 네, 간단하게 그냥 플라스크에 관련된 모든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장고보다 조금 더 설치가 되는데 크게 신샤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업 세이프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신샤2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HTML을 출력해주기 위한 용도로 네,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마크업 세이프는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가 보낸 보통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죠.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뭔가 화면상에 보여진 인풋 박스에 뭔가 데이터가 입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뭐 스크립트 태그를 넣는다던가 뭐 혹은 인베드 태그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웹페이지 자체를 해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냐? 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브라우저가 안전하도록 혹은 서버가 받았을 때 이거 안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크업 세이프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의 뭐 악의적인 목적으로 스크립트 태그를 뭐라든 그런 것들을 다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모두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팩사이그라고 하는 WSGI 미들웨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클릭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는데 클릭은 마우스의 클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로서의 클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CL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릭 자체가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는 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나중에 manage.py 장고에서 제공하는 manage.py 같은 것들을 플라스크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릭이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츠 데인저러스를 설치해 주는데 제가 이츠 데인저러스는 진짜 써본 적이 없어요. 나머진 다 써봤는데 이건 자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크 자체는 장고랑 다르게 뭐 장고 어드민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플라스크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느냐?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또 학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어떠한 시작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크 마이 사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안에 지금부터 이걸로 구동할 거야. 네, 그렇게 써주기 위해서 네, 코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드 만드는 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사실 플라스크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아마 이동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동이 되네요. 네, 미니멈 어플리케이션 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단순한 대여섯 줄 정도에 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간단하게 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것이 이 파이썬 파일이 메인에서 실행이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뭐 시작을 해라. 네, 그래서 뭐 app.run 이런 식으로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크로 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방식은 그냥 파이썬으로 hello.py를 하게 되면 네, 그냥 바로 웹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요 127.0.0.15,000번으로 접속을 하면 네, 이렇게 플라스크로 된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크로 시작을 웹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고보다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떻게 또 확장을 할 거냐, 네, 뭐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app.route 해가지고 어떠한 URL에 응답을 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네, 여기서 리턴을 씁니다. 일드가 아니라. 그래서 헬로 페이지 뭐 이렇게 쓰고 네, 닫고 hello.py 해서 다시 뭐 열어보면 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헬로 페이지라고 하는 글자가 뜰 정도로 그냥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그냥 수정을 하면 수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뭐 플라스크 디버그에는 true라고 하는 걸 주면 실행될 때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가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 그냥 그때그때 파이썬 파일을 수정을 하든 템플릿 수정을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일단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는 걸 권장을 일단 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오묘한 조합, 뭐 풀스택과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오묘한 조합이라고 하면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형태로 제일 유명한 것이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피라미드 자체는 예전에는 파이론즈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자체가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유틸리티들을 만드는 것으로 프레임워크 자체가 그러니까 목표가 좀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자체에도 굉장히 어떤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PIP 인스톨 그냥 피라미드라고 쓰면 네, 그냥 피라미드 자체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피라미드 자체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이면서 풀스택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만든 것들도 어쨌든 간단하게 난 지금부터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짤 거야. 네, 그러면 피라미드 홈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예제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아이고, 네, 지금 제가 포트 몇 번 띄웠지? 네, 6543 띄웠구나. 네, 피라미드 프로젝트는 포트가 6543을 보통 기본으로 쓰는데요. 654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네,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간단한 형태의 헬로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거 외에 쿠키 커터라고 하는 방식으로 장고 어드민 비스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커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나중에 명령을 내리면 네, 어떠한 형태로 프로젝트를 이름을 구성을 할지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리포 그다음에 어떤 템플릿 랭귀지를 쓸 거냐, 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백엔진을 쓸 거냐, 네, 그다음에 그게 다 되면 야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만들어진 요 피라미드 사이트에 와가지고 psub development ina를 하게 되면 바로 웹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은 뭐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프로그램 자체를 가상 환경에 먼저 깔아주고요. 네,
조금 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일단 프로젝트 자체를 얘는 가상 환경에 먼저 설치를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알렌빅으로 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알렌빅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써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initialize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데이터베이스에 샘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방금 보여드렸던 piece of development INI를 하게 되면 네, 웹페이지가 6543이라고 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피라미드로 된 기본적인 샘플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장고나 플라스크에 비하면 초기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피라미드 디버그 툴바가 떠서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쉽게 디버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ASGI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었는데요. 원래 그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WSGI라고 하는 애는 웹페이지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동기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그러니까 우리 요청이 한번 접수가 들어가면 다른 요청을 넣기까지는 그 서버가 응답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마다 동작되는 거긴 하지만 조금 느리기 때문에 동기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비동기식으로 노드.js처럼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면 안 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나온 게 어싱크로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ASG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파이썬 플라스크는 어싱크로즈, 그러니까 비동기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대응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풀스택 프레임워크의 대표 주자인 그 장고나 지금 보여드렸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ASGI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드.js처럼 성능을 중요시하는 경우라면 플라스크를 쓰는 걸 솔직히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말고 비동기로 좀 대규모로 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장고와 피라미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50분 다 못 채울 거라 생각했는데 네. 할 말을 되게 많이 하니까 또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호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Q&A 들어온 게 지금 있는데요. 혹시 Q&A 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파이썬 공부하는데 추천해 줄 만한 책이요. 파이썬 공부하는데 어떤 추천해 줄 만한 책.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파이썬 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네, 그 중에 어떤 걸 사셔도 별로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하면, 요즘 나오는 이지스 퍼블리싱의 파이썬, 두입 파이썬? 네, 그거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파이썬을 봤는데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Jpub에서 번역을 한 러닝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이런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한빛에서 나온 전문가를 위한 파이썬이라고 해서 아마 영어 원제가 플루언트 파이썬? 네,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책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파이썬 책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툴.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파이썬을 공부하시겠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것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터리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비스무리한 걸로 파이썬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앱 말고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개발을 하겠다. 네, 저는 무조건 파이참을 추천을 합니다. 젯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파이참이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는데, 아이디가 있는데 그거 쓰시는 거 권장을 하고요. 그거조차도 여의치 않다고 하시면 네, 그냥 눈에 보이시는 거 아무거나 설치하시고 네, 거기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유용한 툴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제 47차 고군분투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 4월 달에 또 48차 고군분투기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 위로 올릴까요?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